컴퓨터의 핵심 장치죠. 바로 CPU입니다. 1+1은 2등의 정수 연산을 주력으로 처리하는 CPU는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코드, 가령 C 언어라거나 파이썬 등의 코드를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바꾸어 전반적인 시스템의 동작을 지휘하고 숫자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가상세계에 표현되는 개체들이 큰 뼈대를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 즉 저전력 계열에서는 ARM, 퀄컴, 인텔, 화웨이, 애플 등이 시스템의 온칩 타입으로 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비교적 대전력을 다루며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시장에 들어가는 CPU는 전 세계에서 단 두 업체, 인텔과 AMD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ARM도 있지만 큼직하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므로 별개로 치고요. 컴퓨터 시장에서는 AMD 아니면 인텔 CPU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본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다수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인텔 인사이드죠. 2018년 이후 조립 컴퓨터를 구입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에 인텔 로고가 붙어 있을 겁니다. CPU 제조사는 인텔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절이 길게 이어졌다는 증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여러분들, 공감이 잘 안된다면 주변에 전자와 관련된 직종에 일하시거나 선생님,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한때 더 칩 자이언트, 반도체계의 거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매한 상황에 놓였죠. AMD라는 업체의 라이젠 CPU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파운드리, 즉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보다 몇 년씩 앞서가는 기술로 세계 최고 자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텔에게는 사실 경쟁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텔이 설립된 지 1년여가 채 되지 않아 차려진 AMD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텔에 있던 직원 일부가 이직하여 근무했던 곳이기도 해요. AMD는 본래 인텔과의 계약 하에 호환 프로세서를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PC CPU를 제조하는 업체는 인텔과 AMD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당연하게도 AMD는 인텔이 만든 제품을 카피하는 수준에 그쳤던 업체였으니 초기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AMD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64비트 CPU X84, X64 지원 CPU인 에슬론 64를 만든 건데요. 짐 켈러, 컴퓨터 덕후 여러분들이라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에슬론 64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사실 인텔이 이에 대응해 64비트 지원 프로세서인 프레스캇을 만들었지만 홍보를 하지 않고 숨겨진 기능으로서 존재했던 데다 발열 이슈도 있어 사실상 많이 묻혔습니다. 이때가 AMD의 첫 전성기였죠. 인텔과 동등, 아니 한 발짝 더 나가면 인텔을 뛰어넘는 업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 켈러라는 인물은 이후 다른 업체로 이직하고 AMD는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인텔은 코어2 시리즈 CPU 출시로 전세를 역전하고 이후 i3, i5, i7 등급으로 나뉘는 i 시리즈를 출시함과 동시에 AMD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AMD는 일반 데스크톱 최초로 8코어 CPU인 FX 불도저 아키텍처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인텔의 4코어 CPU들보다 못한 성능을 가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투자 부적합 기업으로 낙인 찍힌 AMD,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의 핵심 인력들은 인텔이나 삼성, TSMC 등이 다른 반도체 업체로 빠져나가는 신세였는데요. 2012년 그 유명한 리사 수 박사가 AMD CEO로 들어오게 됩니다. 리사 수는 과거 AMD 에슬론 64의 전성기를 열 수 있었던 핵심 인물 짐 켈러를 다시 영입하는 한편 최후의 한 방을 쏘아 올릴 새로운 CPU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라이젠 시리즈 젠 아키텍처입니다. 인텔보다 젬병인 AMD CPU라는 브랜드를 보고 새로운 CPU가 나온다 한들 누가 구입하려 할까요? 가뜩이나 인텔 샌드브릿지를 압살하겠다는 불도저 FX 시리즈의 패망과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박힌 상황에서 AMD CPU를 구입해주는 건 기껏 해봤자 두터운 팬층 뿐이었겠죠. AMD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CPU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홍보할 돈도 얼마 없었을 거였고 팬들이 입소문을 시작으로 일반 소비자층에까지 입소문이 타는 데에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 리사 수와 짐 켈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AMD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투자자들을 겨우 붙잡으면서 최저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했습니다. 짐 켈러와 리사 수는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작은 단위의 CPU 뭉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불량률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멀티코어 제품을 출시하자. 아무리 높은 수준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목표한 규정에 못 미치는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폐기하는 게 맞았는데요. 짐 켈러는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CCX, 코어 컴플렉서라는 구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이라는 성능을 내는 제품을 만들 때 1이라는 성능을 내는 패키지를 만들 때부터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과 1이라는 성능을 내는 패키지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1 성능 반도체를 한 개의 패키지 안에 한 번에 쏟아부어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과 1 성능 반도체 여러 개를 따로 생산하여 하나의 패키지 안에 따로따로 붙여넣는 방법, 어떤 게 더 높은 공정에서 만들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에 때려박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공정이 더욱 높은 공정을 필요로 하겠죠. 공정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조되는 반도체가 불량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증가하게 되죠. 반도체의 성능이 목표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버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으니까요. 1짜리 부품을 8개 모아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중 하나의 부품이 불량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7개의 부품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 패키지는 폐기돼야 합니다. 하지만 1짜리 부품을 4개 모아 1짜리 패키지를 구성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 2개를 이어붙여 8개짜리의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위험 부담률이 줄겠죠. 하나의 부품이 불량이 났다면 둘 중 하나의 패키지만 버리고 다른 세 패키지를 이어붙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리사 수와 짐 켈러는 여기에서 또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부품 4개들이 한 패키지 제품에서 하나 또는 둘까지 부품이 고장난 것은 다른 라인업의 제품으로 재활용하자. 젠 아키텍처의 CCX 기본 구조는 하나의 패키지에 4개들의 CPU가 포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AMD 라이젠 R3 CPU는 4코어, 즉 쿼드코어죠. 여기에는 4개의 CPU 모두 양품인 1개의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라이젠 R5는 6코어, 즉 헥사코어죠. 여기에는 4개 CPU 모두 양품인 하나의 패키지와 1개 또는 2개의 CPU가 불량난 패키지를 합쳐 넣습니다. 고장난 코어는 비활성화해서 어떻게든 양품과 불량품을 이어붙였던 거죠. 라이젠 R7은 8코어, 즉 옥타코어죠. 4개의 CPU 모두 양품인 1개의 패키지 2개를 서로 이어붙입니다. 고장난 패키지는 하위 라인업으로 보내버림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을 최대한 줄이고 낮은 기술력으로 적은 자원으로 최상의 효과를 내는 설계를 고안해낸 것이죠. 경쟁사 인텔이라고 이런 CCX 구조를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내부 부품의 크기도 작아지겠죠. 더욱 소전력을 사용할 테고 전자부품 간의 거리는 최대한 가까워져야 합니다. 전기가 이동하는 도체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는 데에다 전기가 흐르는 배선이 길어질수록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후자를 먼저 예로 들면 나는 B라는 정보가 입구로 들어간 뒤에 들어가야 하는 차례인데 A인 내가 먼저 도착했다면 B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제 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에서 전기줄에 10V의 전기를 흘려보낸다면 서울에서는 0V 전기가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체라 함은 우리가 전기라 부르는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도체 역시 내부에 전자가 존재하고 전기 전자가 지나갈 때 도체 내부의 전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하여 전자들이 부딪히게 되면 일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길어질수록 전선 내부의 도체 저항은 증가하게 되죠. 인텔은 CPU 4개들의 패키지 2개를 따로 만들어 이어붙이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패키지 간 데이터가 이동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상당한 병목 현상과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CPU의 최대 성능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램의 속도가 빨라져야 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텔은 4코어든 6코어든 8코어든 간에 기술이나 공정 수준이 한계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째로 하나의 패키지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인텔은 약간 완벽주의라서 8개들이 CPU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 중 1코어가 불량 난다면 나머지 7개의 정상 CPU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패키지를 버립니다. 불량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을 때의 위험 부담률이 큰 거죠. 리사 수 CEO와 짐 켈러는 이런 인텔의 약점을 오지게 파고들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공정으로 불량률을 줄이고 불량단 제품조차 재활용하여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의 가장 많은 소비자층을 이루고 있는 가성비 계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고 봐도 좋겠네요. LCD보다 단점이 많아 LG 디스플레이 역시 꺼려하던 OLED라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안과 보안을 거듭하여 애플이 초플래그십 아이폰 10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라는 명성과 함께 LG 역시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OLED계의 원탑이 되어 있는 상황과 같죠. 지금 AMD는 CCX 형태와 유사한 구조의 데스크톱 및 서버 CPU 설계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MD는 인텔과는 많이 다른 사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팹 리스, 즉 설계한 제품을 자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타 업체에게 주문하는 형식이죠. 팹 리스의 대표
대표적인 회사는 애플 그리고 퀄컴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설계만 하면서 내가 설계한 제품을 대신 만들어줄 업체를 찾고 해당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그럼 공급업체의 갑질도 막고 최상의 품질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능해지죠. 또한 반도체 공정 수준이 미세화와 최적화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회사로 유입되는 자원을 설계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인텔은 인텔 자체의 생산 기지가 있죠. 삼성, TSMC 등은 7나노, 5나노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인텔은 14나노미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시장에서 선두를 놓쳐버리게 된 이유도 있는데 이거는 후속편을 기대해주세요. 인텔도 세계 반도체 리더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면 AMD처럼 팹리스 회사로 전향할 법도 한데 그러기에는 많은 골칫거리와 페널티, 걱정거리들이 남아있습니다.